자, 이번 주에 계속해서 18세기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음 주 목요일쯤에 시험을 치를 생각이에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집에서 작성해서 파일로 제출하는 형태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 손으로 쓰게 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해 와야 하는 거니까 미리 공부를 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글씨를 잘 못 써서 제가 글씨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괴로운 단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써오라 그러면 이제 미리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방식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18세기 이후 이야기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문제를 어떻게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충 그렇게 알고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8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몽테스키에부터 시작해서 주로 등장한 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에 있는 칸트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주로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가 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18세기의 기본적인 시대적 배경을 절대 왕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영국에 대해서는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이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왕정의 성립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18세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17세기의 어떤 결과가 반영된 거예요. 17세기는 당연히 16세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고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17년에 제가 여러 번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일한 기독교 세계가 쪼개지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우물한 개구리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세를 뭐 가톨릭이 뭐 지배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눈을 돌려서 좀만 왼쪽을 보면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가 있었고요.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톨릭이 유일한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국인들이 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전 세계에 기독교라는 이름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설명한 것처럼 영국에는 영국 나름의 또 기독교가 있죠.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것은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그렇게 쪼개지기 전에도 이미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랬는데 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톨릭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유일한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유럽 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깨지고 신교와 구교 또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평화로운 결별을 의미했으면 정치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법한데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면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고 타협을 할 수 있고 양보를 할 수 있는데 목숨이, 그것도 영원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죠. allegedly. 주장컨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게 타협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종교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16세기 내내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벌어졌고 박해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세속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내전이었어요. 왜?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결혼식 날 밤에 하객으로 온 사람들을 막 죽인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왕 밑에 사는 사람들끼리, 백성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시빌 워라고 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전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퓨리턴들, 즉 신교도들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 종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반대로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반란이죠. 그럼 그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죠.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학적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7세기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 내전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내전을 종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진리를 수호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신을 방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단자들을 박멸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탄의 무리들을 내쫓는 게 중요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내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17세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그게 뭐냐? 전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죠. 전쟁의 원인이 교권과 속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즉 교권은 교황에게 있고 속권은 왕들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교황은 자기가 왕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왜? 신이 자기에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열쇠를 줬고 나는 그 베드로한테서 계속 권한을 물려받은 지상 최고의 권위자라고 교황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교황이잖아요. 교회의 황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청에서는 교황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게 아니다. 교종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입에 굳어서 그냥 교황이라고 계속 부르죠. 자, 그런데 왕들은 또는 황제는 교황의 영역은, 관할 영역은 정신이거나 또는 저 천국과 관련된 것이고, 이 지상에서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위권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수위권 논쟁. 머리 수자, 위치할 때 자리 위자 해서 누가 우두머리냐 하는 논쟁이에요. 교황이 위냐, 황제가 위냐. 이 땅에서는 왕이 우두머리냐, 아니면 어떤 추기경이든 교황이 우두머리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홉스의 생각은 이것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내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이걸 한 사람이 보유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절대 왕정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왕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그 왕권은 제한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또는 국회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가 컨트롤을 한다. 그럼 제한된 권력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뭘 하는데 아무도 통제를 못한다. 그럼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왕은 자기가 제일 세다 그러고 교황은 교황대로 자기가 제일 세다고 하고 이러니까 교회와 세속 권력이 계속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것을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가 분리된 데에서 비롯하는 거라고 보고 이것을 한 사람이 합치면 한 사람이 다 보유하면 싸움이 안 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를 다룰 때 홉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홉스 하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등장하는 유명한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는 뭐냐면 왕처럼 생긴 어떤 거대한 거인이 한쪽에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주교의 지팡이, 홀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텐트 모양으로. 그러니까 교권과 속권을 다 쥐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영토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못하고 교황이 결정하는 순간 나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알겠죠. 저 임금 별거 아니야. 교황이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해. 이런 존재가 되면 왕은 영이 안 서고 아무도 왕에게 복종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결국 내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당파다, 의회파다라고 해서 파벌이 자꾸 쪼개지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17세기 논쟁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결과로 오히려 영국에서는 홉스가 실패해요. 영국 사람들은 홉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영국에서는 로크가,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 분립 아이디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실행도 하면 지가 실행할 걸 생각해서 미리 법도 만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할 거다. 그러니까 법 만드는 권한과 실행하는 권한을 나눠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것, 분립하는 것, 이것이 영국에서 주류로 발전해온 방식이에요. 자, 바로 영국에서 발전한 그런 권력 분립을 바다 건너 몽테스키에가 프랑스의 현실에 맞게 삼권 분립으로 발전시켰다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성공한, 그러니까 실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상인데, 홉스는 영국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권력 집중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홉스식의 절대군주론을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 신교도의 자유,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는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가 옳은 종교고 나머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뭐 종교의 사상의 자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낭트 칙령을 철회하고 가톨릭 절대주의를 수립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적어도 홉스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뭘 기대했겠어요? 아, 이제 내전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겠구나. 절대 왕정, 즉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왕의 통치 아래 이곳에는 이제 평화가 있겠구나. 적어도 질서가 유지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품겠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기 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1789년에.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 왕정은 왜 실패한 걸까요? 절대 왕정이 스스로 주장한 바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 내가 적어도 평화를 보장한다. 내가 적어도 니들 목숨을 지켜준다. 적어도 내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통치하면, 압도적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면 적어도 니들끼리 내전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죠. 근데 혁명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자, 프랑스는 그렇다 쳐요.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왕권 분립이라고 그랬죠. 왕권 분립? 권력 분립.
권력을 나눴어요. 권력을 나눠서 입법부와 왕이 각각 다른 권한을 행사하고, 왕에게는 행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구성하는 연합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비상대권이라는 것을 발송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왕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도 의회가 허락해야, 동의해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왕과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회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원칙까지 확립이 돼요. 자, 이게 영국의 사례예요. 그러면 영국에서도 이제 내전은 극복되고, 내전은 더 이상 발발하지 않고, 권력이 서로 견제되니까 자유가 잘 보장되면서 평화롭게 질서 있게 잘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겠죠. 자, 영국에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혁명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둘 다 18세기의 두 가지 솔루션이에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영국 모델이 있고 프랑스 모델이 있어요. 프랑스 모델은 절대주의 모델이고, 영국 모델은 권력 분립 모델이에요. 물론 몽테스큐에는 그 절대주의 모델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영국의 모델을 선호했죠. 자, 그러나 어쨌거나 두 가지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쟁하는 모델이었는데, 둘 다 사실상 실패하는 거죠. 내전을 막지 못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8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한편으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등장하죠. 인간이 바로 이 절대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종교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을 모두 다 가진다는 말은, 고대의 왕국처럼,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단군 왕검이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고대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어떻게 자기가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줬다고? 이건 현대적인 정당성 설명이에요. 고대에는 어떻게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했어요? 신의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래서 쓰레빠 신고 돌아다니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갑자기 뚝 나타나가지고 신이 너를 왕으로 임명하셨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럼 이제 본인도 어리둥절.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신이 선택한 사람 그러면서 우우 해가지고 갑자기 왕이 돼요. 사울 왕이 그렇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자, 이 정당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즉 종교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의 정치적 권위가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전 시대의 교황이었다면, 이제 교황을 떼고 국왕이 그 두 가지를 다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우두머리이자 동시에 정치적 우두머리예요. 바로 그런 시스템을 홉스는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프랑스에서 절대왕정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절대왕정 체제에 아무튼 그런데 바로 이런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원천이 종교적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사고해야 정치적 권위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이 절대적인 정치적 권력은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 균열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6세기, 17세기 때 균열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동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늘이 움직이지 땅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고 신이 땅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천지 창조와 관련된 설명도 그렇고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깥 환경을 관찰하고서 하늘이 돌고 달이 돌고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태양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였네? 라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이제 박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17세기에 누군가가 증명을 해요. 증명. 누굴까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찍어도 맞아요. 찍어도 돼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은 훨씬 뒷사람이에요. 1700년대 초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이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재판을 하죠. 종교 재판을 해서 너 이 새끼 입 다물어.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쭝얼쭝얼 했다는 식의 에피소드가 이제 사실상 지었겠죠. 누가 쫑알쫑알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아무튼 그런 시대적 배경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적어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18세기 이르르면 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봐라. 목사가 하는 말, 신부가 하는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무역, 상업이 발전하면서 부르주아 계급, 시민 계급이 성장했다고 그랬죠. 이 시민 계급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천민도 아니에요. 농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하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목사가 또는 신부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듣고 헛소리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왜 거짓말을 해? 지가 언제 그런 거, 내가 분명히 가서 봤는데 그렇지 않던데? 이런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냥 찍어도 맞아요.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맨더빌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 바는 뭐냐?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사익의 추구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절대왕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윈윈 하는데 뭐가 문제야? 옛날에는 제로섬이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농업사회에서는 내가 더 먹을 거야. 그럼 누군가 덜 먹어야 돼요.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누군가가 살코기를 먹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대가리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부리는 건 나쁜 짓이었죠. 그런데 무역을 해보니까 엄마 굳이 머리 먹지 않아도 돼. 엄마도 살 먹어도 되고 나도 살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사익이 긍정되면서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이 성장하고 계몽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절대 왕정에 대한 권위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절대 왕정은 그래? 그러면 나도 빨리 생각을 바꿔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뭐라 그러죠?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걸면 한 번에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던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또는 영국에서도 과거 방식으로, 물론 영국에서는 권력을 나눠 가지는 정도의 타협은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과거 스타일 그대로 지금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 성장, 그리고 그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익 추구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 질서, 기존의 권력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에서 직접적으로 시민 계급과 충돌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모국과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의 식민지인들 간의 충돌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또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 개념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얘기할 때 벤자민 꽁스당 이야기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절대적인 왕을 통해서 구현되는 자유, 예를 들면 북한은 아직도 이쪽에 훨씬 더 가까운데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신민, 백성, 인민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전체와 함께 구현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수령의 영도하에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함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그걸 통해서 개개인이 자유로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자유롭다고 하는 관념을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도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더 지배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꽤 강했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사상 안에서도 신자 개개인의 어떤 자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체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멤버라는 말 자체가 영어의 멤버, 우리가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멤버, 유지가 아니라 멤버는 나무로 치면 나무 가지를 의미해요. 이렇게 있는 가지를 멤브라, 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통, 이 전체가 교회고,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다고 하는 관념은 있을 수가 없고, 언제나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종교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왕이 힘이 강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왕이 힘이 강해야 외적을 내쫓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움직임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전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강하게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어떤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자, 오늘날도 정당에서 그런 소리들 나오죠. 자꾸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지금 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요. 누군가가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는 송영길을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누군가 계속 시비를 걸어. 그럼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와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거 갖고 문제를 거는 거는 결국 당내 분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에 깔려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18세기까지도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이나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성장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자유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는 free from이에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부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대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정부가 최소화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자유, 나의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혁명이 일어났죠. 자, 이 혁명이 단순히 그냥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 덥거나 추운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로 땀만 찔찔 흘리거나 또는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거나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서 더우면 외투를 좀 벗거나 더우면 창문을 좀 열어서 바람을 좀 통하게 하거나 반대로 이제 추우면 히터를 좀 켜거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을 하면 그제서야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충분히 무르익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면 사람들은 잘 안 움직여요.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사상사를 배우는 이유는 정치적인 변동 과정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언어로 표현된 구체적인 아이디어, 생각, theory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소, 장 자크 루소. 물론 이제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프랑스 혁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루소가 원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진성 교수의 동영상을 보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 나쁜 짓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 행위의 책임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의 원천이 행위자일 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0년대 초에 우리 20세기 정치 사상 설명할 때 기억나요? 러시아하고 바다 건너서 대립하고 있는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망명을 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런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진 사상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가 뭐냐? 이런 전체주의적인 의미의 자유, 즉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다른 소극적 자유를 굉장히 방어하는 논리들을 펴는데요. 책에서는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언급됐고요. 또 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면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 포퍼. 이름 들어봤어요? 이 칼 포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언급이 됐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을 할 때 보수적인 사람들이 칼 포퍼를 언급하면서 자꾸 이제 딴지를 걸었죠. 칼 포퍼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두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20세기에 등장한 이 전체주의 사조, 히틀러,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 이런 것들의 기원을, 사상적 기원을 플라톤에서부터 찾아냈어요.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국가에 보면 철인왕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출산도 통제하고 결혼도 통제하고 뭐 아예 계급을 다 나눠가지고 막 이런 것이
이미 플라톤 때부터 있었다. 근데 그런 플라톤이 상상하는 그런 이상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닫힌 사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옹호하고 싶은 영국 사회는 우리는 열린 사회여야 한다. 이런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진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루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의 문제를 플라톤에게 돌려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루소에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특히 이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공포 통치를 주도하고 결국 자신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루소를 좋아했고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꺼이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소가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빵떼옹이라고 하는 만신전에 가보면 지하에 루소의 관이 있어요. 시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이 있어요. 그것처럼 프랑스 혁명가들은 프랑스 공화국의 정신적 지주로 루소를 생각해요. 도대체 루소가 뭔 얘기를 했길래? 루소는 프랑스 혁명 전에 이미 죽었어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죠? 루소 1712년부터 1778.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한 12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자, 루소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루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좋아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꽁트라 소시알, 아마 그럴 거예요. 꽁트라 소시알. 그러니까 사회 계약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또 루소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던가. 예,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연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뜻도 있죠. nature. 자, 지금 우리가 16세기 기독교 내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발발하고 종교전쟁을 멈추기 위한 절대주의적 구상, 그리고 영국에서는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이 수립되고, 그런데 결국 계몽주의와 시민이 성장하고 사익 추구가 정당화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이 흐름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시대에 루소는 파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또 생활했고요. 자, 이때 이 사람이 뭘 봤을까요? 지금 이 흐름은 어떤 이런 사익 추구를 긍정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도 그렇고 부르주아들의 성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적 생활을 긍정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루소는 이때 이런 혁명적 흐름에도 반대하고
동시에 절대 왕정으로 회귀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루소가 중요하게 사용한 개념이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앞서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한 적이 있죠. 홉스도 똑같이 사회계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홉스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은 어떤 거냐면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그때 자연 상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서로 적이에요, 적.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와 같다. 그런데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즉 네 편과 내 편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에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묘사했어요. 왜?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네 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war of all against all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상황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럼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자고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쨌든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네가 총 내려놓으면 나도 총 내려놓을게 라고 제안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도 네가 총 내려놓으면 나도 총 내려놓을게 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혜적으로 상호적으로 싸우지 않기로 합의에 도달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회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사회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을 이 각 사람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먼저 총 내려놓으면 나도 총 내려놓을게 라고 해서 같이 총 내려놓고 있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총을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쏜다. 그러면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보증해줄 제3자가 필요해요. 바로 그 제3자를 홉스는 주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은 이제 통치계약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은 이 제3자인 주권자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 그러니까 홉스는 당시의 전쟁, 당시의 종교 전쟁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 상태를 일종의 자연 상태라고 상상하고,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주권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을 이 주권자가 보증해 줌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미리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홉스의 생각에 자연 상태는 나쁜 상태예요. 그리고 국가 상태는 좋은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루소의 생각에 18세기 절대 왕정, 국가 상태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등장한 국가 상태예요. 자연 상태를 극복했다고 하면서 등장한 국가 상태고, 그것은 주장하면 평화로운 상태여야 해요.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이 평화로운 상태가 정말 평화로우냐? 루소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 홉스의 스토리 라인을 뒤집어서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이 자연 상태가 오히려 평화롭고 자유로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지금 현재의 국가 상태인 절대 왕정을 비판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첫 문장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지금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어디 쇠사슬에 묶여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내가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면, 특히 요 부르주아들이 보기에 내가 무슨 쇠사슬에 묶여 있어? 바로 이런 경제적 이익에 함몰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려고 사치품으로 온몸에 처바르는 그 행태가 바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고, 남과 어떻게든 불평등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생각이 바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온갖 교언 영색을 일삼는 행태가 바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프랑스 절대 왕정 하에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부르주아들, 귀족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배 아파 죽겠는 평민들,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짝퉁이라도 사는 평민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장기 할부로 어떻게든 차 사가지고 뭔가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현대사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평등했고 서로 시샘하지 않았고 서로 남과 비교해가면서 잘났네, 내가 못났네, 내가 더 잘났네, 니네 집은 몇 평이니,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죠. 뭐라 그래? 자긍심? 자존감?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셀프 러브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기심만 있다는 거예요. 즉 이기심과 자기애를 구분해서 현재의 사람들은 그저 이기심만 있어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뭐라도 조금 더 뭐든 어쨌든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고, 진짜 자기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오히려 변질됐다. 그래서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지금 이 프랑스 절대 왕정 하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위계적인 불평등 사회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질서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루소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루소를 근본적인 문명 비판가라고 불러요. 문명을 긍정적인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이런 문명을 만들었고 우리가 넌제러섬한 관계를 호혜적이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참 신나하는 게 아니라 문명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생각을 전개해요. 자, 다음 시간에 루소 얘기하고 영국 얘기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